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는데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대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또한 그 법의 잣대는 반드시 모두에게 공정해야겠습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이 저는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안영진 변호사 개인 사정으로 순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1부에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 부사 사과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고, 이어서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애 의원과 함께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미애입니다. 예, 오늘 국회 상당히 바빴죠. 예, 네네. 국회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상정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기존의 수사 대상을 14개에서 이제 3개로 줄였다고 하는데, 네. 저는 2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작 의혹하고 또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하나가 더 있나 보네요. 그 명태균과 관련된 건데 공천 개입하고, 예. 그다음에 그 명태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반 의혹들이 함께 다뤄진 거예요. 뭐 명태균 네. 관련 크게 봐서는 이제 2가지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역시나 반대하는 걸로 입장을 표명했고. 퇴정했어요. 그 투표할 때 아예 퇴정을 해버렸군요. 네네. 예. 뭐라고 이유를 좀 대면서 퇴장을 하던가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본회의? 워낙 반대 토론하러 나온 분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본회의장이 조금 어수선했는데요. 반대 토론하는 분의 첫 일성은 이거였어요.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 붙잡고 특검 운운할 거냐. 국민들이 지겨워한다. 아휴. 그만하자. 요게 이제 처음에 취지여서 그 뒤에는 사실 잘 못 들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반대할 거냐. 이게 국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 다수가 특검법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찬성의 목소리가 높은데, 저는
저희 맨날 민주당 보고 뭐 이재명 방탄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는데 국민의힘이야말로 이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좀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아마 오늘 퇴장을 한 이유가 이탈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쪽 자리가 싹 비어 있었고 그분들을 제외하면 오늘 다 투표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찬성이 그럼 여당 빼고 191명 오늘 191명. 한 분이 참석을 못해서 아하 그랬군요. 거기에 네 191명. 요즘 뭐 정치권의 중심인 이준석 의원도 참여를 했습니까 오늘? 예, 저희 아까 본회의장에 있는데 조금 늦게 약간 좀 헬스한 얼굴로 오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표결에 참석을 했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191명 뭐 야당 의원들 거의 다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자 이거 벌써 이게 세 번째잖아요, 김건희 여사. 네 맞습니다. 또 여쭤봐야 되나요? 재표결 통과 가능성 좀 분위기 바뀐 게 좀 감지가 되나요? 어때요? 국회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고 뭐 이러저러하게 기자들도 있고 뭐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변화의 기류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옛날에는 앞다퉈서 뭐 친윤이다라는 말로 줄서기를 했던 의원들 사이에 자기를 이제 친윤으로 분류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 그래요. 약간의 변화의 기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조직적으로 세를 이루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지금 이 시기에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죠. 언제까지 대통령의 이 국정 기조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이건 당이 자멸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고 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와야 할 텐데 아직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저는 더 놀라운 정당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민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임기가 있잖아요. 5년 임기가 있고 끝나면은 그냥 뭐 없어지는 그런 인물이 되지만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이게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라도 살려야죠 지금. 그렇죠. 그 정당은 대한민국의 보수 가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그런 자구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소위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 대선 주자가 없어서 어쩌면 외부에서 양자를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수혈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의 힘이 더 세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당내 기반이 없는 사람이 와서 대선을 치르고 그 주자를 내세워서 권력을 잡은 건데 그러면 당의 목소리가 훨씬 더 센 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이죠. 예.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확실히 비정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원인이 지금 이렇게 비상식적인 원인이 검찰의 힘 아닌가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검찰의 힘이기도 하고요. 당을 바꿔보겠다고 대표로 내세웠던 저는 한동훈 대표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 때문이기도 하다. 네. 저는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저는 한 80%는 차지한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시기에 만약에 그 보수의 가치를 사랑하고 국민의힘을 정말 오랫동안 그 깃발을 들고서 국민의힘을 사랑했던 사람이 만약에 당의 당대표였다면 이 정도로 당이 망가지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그냥 지켜봤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 정당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무능함이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 나와서 이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상당한 좀 위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미애 의원이 의정 활동하느라고 정말 바쁜 거 알고 있는데 이 뉴스 좀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그리고 그 가족 있잖아요. 부인을 비롯해서 뭐 장인, 장모 또 모친까지 지금 국민의힘 게시판에 비방글 논란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 지금 친윤계는 이것 샅샅이 뒤져봐야 된다. 진상 규명해야 된다. 당무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친한계 쪽에서는 이거 동명이인일 뿐이다. 당내 지금 당원 중에 한동훈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8명이나 된다. 이렇게 좀 무마하려는 이렇게 지금 대척점이 있습니다. 이 비방글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게 원래 실명제 게시판이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면 한땡땡, 그렇습니다. 김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 게시판인데 이게 갑자기 시스템 오류에 의해서 실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 잠시. 예. 예, 그래서 이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시스템 오류에 의해서 드러난 건지 예. 혹자는 이거 의도적으로 이름을 공개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부류도 좀 있어요.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어떤 아니라는 의도를 거죠. 갖고 누군가 이거 네. 이렇게 한 거다. 그거는 사실 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냥 그런 의혹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그 당 게시판에서 여론의 흐름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좀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되게 댓글 조작의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면 도도한 당원들의 민심을 몇 명이 댓글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단다고 해가지고 당심이 바뀌거나 민심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되게 유아티감 발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그렇죠, 뭐 댓글팀을 운영하는 듯한 이게 본인들이 다 올리진 않았겠죠. 그렇죠? 장인, 장모, 한동훈 대표가 이게 누가 그렇게 다 올렸겠어요. 이름을 빌린 거죠. 이게 실명 인증하잖아요, 보통. 예, 실명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인증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게 치면 이거는 이름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우리 스타일 다 알잖아요. 본인을 향해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절대로 못 참는 사람, 고소, 고발 굉장히 많이 했던 걸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 한동훈 대표 이런 의혹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 명예에 상처가 가는 건데 지금 입장 표명한 게 없습니다. 언론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예, 그게 더 의혹을 키우는 꼴을 만들었는데요. 예. 아니면 아니다. 만약에 그럴 여지가 조금 있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으면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어쩌면 나와 무관하게 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뭐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뭐 전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참 이상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 그리고 부인 장인, 장모 또 그리고 모친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굉장히 그 비방 수위가 상당히 높아서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수백 개의 비방글을 썼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방통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방심위원장이죠. 류일임 일가족. 그 가족들 동원해서 마치 공익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그렇게 게시판에 그 제보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정치에서 정상적인 행위로 인정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진상을 좀 밝히고 처벌되어야 할 분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또 2명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오늘 밤 늦게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이 검찰 수사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참 궁금한 게 검찰이 이제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 방향을 이준석 의원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많거든요. 네. 예, 지금 검찰 수사 이거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명태균 씨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 명태균의 혐의가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뿐만인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아니죠, 그게. 예. 네.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세비 반땅으로 25차례에 걸쳐서 한 9,800만 원 정도? 예. 돈을 받은 혐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21년도 지방선거에 예비 후보인 배모 씨, 이모 씨한테 공천 약속하면서 12차례에 걸쳐서 그 여론조사 비용 2억 4천만 원을 조달받은 정치자금법 혐의도 있고요. 예. 거기다가 그 외에 너무 많은데 경선 후보 시절에 아까 윤석열 후보 시절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한 것도 있고 오늘인가 뉴스에 나온 거는 김 여사로부터 또 500만 원 봉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1년 9월 달에. 2차례 받았대요. 명태균 씨가 총 2차례에 걸쳐서 그거를 사진 받았다.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는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혐의를 특정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가지고서 수사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혐의를 좀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준석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조사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관련 조사는 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공천 개입 국정농단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 검찰이 이제 이준석 의원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자 이준석 의원이 오늘 새벽이었죠. 남미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바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본인도 자료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시장 또 구청장 공천에도 개입했다. 누구누구 좀 해줘라. 자기가 녹취를 다 갖고 있대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이걸 밝히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 건들면 다 공개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이 행태가 지금 이준석 대표도 좀 비판받아 마땅한 게 지금 모습이 명태균 씨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명태균 씨가 처음 언론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이 사실은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그 보수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20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그 기대가 명태균 씨로 인해서 과연 그 당시 당대표였는데 아무런 그 연결고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분명히 어느 연결고리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여러 인터뷰에서 마치 무관한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딱 그 공항에서 했던 발언을 보면 이분도 이제 자신에게 옥죄어오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남고자 하는 뭐랄까 비단 주머니를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선의의 조언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치부를 했잖아요. 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근데 오늘 인터뷰에서 그걸 또 물어봤어요. 기자가. 이게 선의의 조언 맞냐 물어보니까 또 횡설수설 있잖아요.
명확하게 답을 안 하고. 예. 그렇죠. 생각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원래 말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뭐 잘못 알아들었다는 식으로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하면 이제 사실 보수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네. 또 진보 지지층에서도 이준석만큼은 좀 지지하는 사람들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보이는 명태균 씨 관련된 요즘에 보이는 언행들 보면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거. 아마 네. 앞으로도 굉장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수사가 이쪽으로도. 근데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보면은 사실 이제 보수의 아이콘처럼 떠오르는 별로 이렇게 정치를 시작했지만 예. 바닥에서부터 정치를 해온 게 아니라 대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비대위원 당시에 픽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 정치를 저는 여의도에서 배웠고 그 비대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의도의 수많은 그 문법 그다음에 계산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이어서 예. 어쩌면 우리가 이준석을 통해서 보수의 미래, 뭐 보수의 가치, 희망 이런 것을 논하기에는 처음부터 출발이 조금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오후에는 또 김혜경 여사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제 벌금 150만 원으로 1심 판결이 났다는 거. 그리고 내일이죠. 바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또 열흘 후에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두 사건 유죄냐 무죄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까지 가는 유죄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기자들을 만났더니 기자들이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서 기사를 쓰고 있다 그래요. 예. 예. 그런데 내일 있을 그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죄 내지는 뭐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100만 원을 넘지는 않을 거다. 그 정도로 이 사안이 그렇게 유죄 혐의를 좀 강하게 때릴 만큼은 좀 아니다라는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내일 재판은 그렇고. 네, 내일 재판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당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내일 재판은 그렇게 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5일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설사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당내 의원이나 뭐 이렇게 이 당의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면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되더라도 네, 그게 크게 당의 뭐 단합을 흔든다거나 내지는 당내 분란이 일어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법기관의 신뢰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이것을 대단히 정치적인 판결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혐의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치 재판으로 지금 이것을 이해하다 보니 저는 오히려 결과가 사람들 저희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당이 뭐 혼란스러울 것인가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그거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아요. 예, 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31분 2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 청송은 사과로 유명하죠. 가을을 맞아 부사 사과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청송군 유통정책과 박성현 유통시설지원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송사과가 지금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올해 청송사과 작황은 어떤가요? 네, 올해는 다행히 수확기까지 큰 자연재해가 없어서 청송사과 작황은 평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전년 대비 40%, 경년 대비 4% 증가해 생산량은 7만 5천 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평년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다. 네. 작년에 워낙 작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40% 이상 증가한다는 거. 자, 지난 3일까지 청송 사과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저도 현장 조금 이렇게 다녀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인파가. 네. 예. 청송 사과 축제 올해 성과가 어떤가요? 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됐었는데요. 예. 46만 명의 방문객들이 이제 현장을 방문을 했고요. 최대 방문객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온라인 축제를 병행을 했는데요. 방문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 아주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46만 명이 다녀갔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럼 얼마입니까? 100만 명이니까 54만 명 이상 이렇게 다녀갔고. 그래서 모두 100만 명. 역대 최다죠, 그러니까 둘 다. 네, 맞습니다. 온오프라인 다. 예. 네. 자, 지난달에 남청송 농협에 사과산지 유통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 이렇게 되면 청송에는 모두 8곳의 사과산지 유통센터가 있는 거죠? 네. 청송에서 운영하는 현동 APC, 중앙산 APC를 포함해서 관내 농협들이 운영하는 APC까지 총 8곳이 있고요. 예. 이번에 남청송 농협이 준공한 사과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예. 청송군은 사과 주산지로서 경북 최고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농산물을 선별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농가들이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군에서도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죠. 벌써 농산물 공판장에서는 올해 사과 경매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 거래량이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예년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네. 청송 사과 생산의 70%가 부사입니다. 가을 사과인데요. 예. 지금 본격적으로 부사가 수확을 하고
농가들이 하루하루 이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정성군 농산물 산지 공판당이 개장을 했고요. 예. 5년 만에 출하량이 4배 이상 증가를 했고 현재까지 4,300톤이 거래됐고요. 작년 이맘때 2,200톤을 거래한 것에 비하면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군요. 예. 네네. 자, 사과는 품종별로 이제 출하 시기가 이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 개장 때는 홍로가 주종이었고요. 현재는 대부분 다 부사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홍로는 추석을 전후로 나오는 사과고요. 지금은 부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명품 청송 사과를 수확해 이제 전국을 넘어서 세계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수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청송 사과 축제 때 그때 이렇게 쭉 전시됐던 사과가 그럼 그때는 다 홍로였나요? 대부분? 아닙니다. 그때는 시나노 골드라는 품종 일부하고 골드. 지금 후지가 있었습니다. 아, 그때 이미 부사가 나왔군요. 예. 자, 청송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나노 골드 품종을 또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명 이제 황금 사과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시나노 골드 어떤 특징이 있고 출하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보통 이제 타 지역 사과뿐 아니라 이제 다양한 수입 과일에 이제 대응도 하고 사과는 빨간색이라는 생각을 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나노 골드라는 노란색 황금 사과 품종을 주력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예. 시나노 골드는 좀 새콤달콤한 맛과 색깔 때문에 이제 젊은 층에도 인기도 많고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시나노 골드는 여름 사과 수확 이후고 그다음에 가을 사과 부사 전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황금진이라는 그 브랜드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황금진이라는 청송 사과 황금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황금 사과 시장을 저희가 이제 선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면 이제 빨간색이 떠오르는데 이게 약간 황금 색깔, 노란 사과니까 상당히 좀 독특하고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그 일반 부사보다는 약간 새콤한 맛이 좀 더 들어간 맞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향과 새콤한 향이 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황금진 시나노 골드였고 사과 값이 이제 비싸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많이 들렸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싸진 거죠, 그러니까. 네. 작년에 그렇습니다. 워낙 비쌌으니까. 네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사과 값이 점점 좀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작년만큼 사과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작년에 이제 사과 수급 조절 때문에 참 말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작년에 뭐 봄철 개화기 때 저온 피해, 그다음에 여름철에 탄저병 이렇게 하면서 전국 사과 생산량이 30%가 감소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사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요. 원래는 사실 큰 재해도 없었고 이제 작황도 괜찮다 보니까 작년만큼의 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40% 정도 수확량이 늘었고 평년에 비해서도 한 아까 3-4% 정도 이렇게 네네 4% 정도 4%. 증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사과하면 청송하면 사과인데 이 명성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청송군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네. 청송 사과는 2024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사과 부문에서 1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역시 사과하면 청송이라는 명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성을 농가 소득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미래형 가원이라는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밀식 다축이라는 곳에서 생산비 절감과 농가 고령화를 대비한 기계화가 편한 작업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얼마 전에 149억을 투자를 해서 황금사과 연구단지를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노 골드 재배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청송 사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군 박성현 유통시설 지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 난법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예, 방금 증인신문 끝내고 사무실로 쫓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오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대구 경북 행정통합 소식 그리고 맑은물 하이웨이 소식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네네.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가 대구 경북 합병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금 도청 소재지인 경북 북부에서는 안동시의회, 영주시의회, 예천군의회, 영양군의회 이렇게 4개 시군의회가 이제 대구 경북 합병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또 합병 반대 현수막을 거는 등 반대 목소리가 특히 우리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안동댐에서 대구에 물을 공급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도 전면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실까요? 네. 그 경북도청과 대구시청에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대구 합병에 대해서 뭐 경북은 물론이고 경북 북부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시민들이나 지역 단체들이 자비를 들여서 반대 현수막도 곳곳에 걸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게 현재 흐름대로 경북과 대구가 합병되어 버리면은 도청 소재지로서의 경북 북부의 위상과 실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합쳐져 버리면은 인구 밀집 지역인 대구 중심으로 경북, 대구 통합단체가 운영이 되지 우리 경북 북부 전부 다 인구 합쳐봐도 60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경북 북부는 또다시 낙후 지역, 정치적 변반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안동 예천에 위치한 경북도청, 경북도의회, 경북지방경찰청, 경북도교육청을 비롯한 도 단위 기관들의 기능 인원 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뻔히 보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북부 지역민들의 공통된 지금 생각, 우려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려라기보단 참 불길한 미래인데요. 예. 아직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시장 군수분들의 강한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 예전에 우리가 경북도청 우리 지역에 가져오려고 얼마나 죽을 힘을 다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때보다 지금 더 위기니까 더 힘을 합치고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느냐. 만일에 경북, 대구 병합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강행해서 가져간다면 어떠한 카드를 우리는 내밀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게 바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전면 중단 선언인데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자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맑은물 요 얘기하기에 앞서서 네네. 안영진 변호사가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좀 궁금해서요. 네네. 지금 뭐 주민 투표도 없이 뭐 올해 내 이걸 마무리 짓고 내년에 뭐 특별법 통과시키고 굉장히 급작스럽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양시도지사가.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 표면적인 이유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다라는 거.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발버둥이라도 좀 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철우 지사가. 네네. 표면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뒤에 다른 어떤 뭐 목적이라거나 다른 뭐 생각이 있어서 그런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예. 지금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불균형 발전을 극복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북 남부 및 대구죠. 네. 포항구미 경산이나 이런 대구 이런 데의 발전과 우리 경북 북부의 발전은 완전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경상북도 남부와 대구가 지금 일극체제로 가고 있고 우리 그렇죠. 경북 북부는 완전히 낙후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지역 균형 발전을 말한다면은 오히려 경북 북부를 더 발전시키는 쪽을 중점을 둬야지.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힘든 곳을 더 죽이면서 어떻게 지역 균형 발전을 말하느냐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자꾸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하는데 균형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통합 특별시 있잖아요. 대구 경북 통합 그 특별시 그 시청을 북부 쪽으로 가져온다면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기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맞는데 지금 봐서는 당연히 그 대구에 둘 것이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북부 지역은
훨씬 더 소외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북 남부나 대구 일극 체제를 강화시키는 대구 경북 합병에 우리 북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해서는 아니 되고 그래서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모종의 정치적 동기가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힘을 줘. 우리 덩치를 더 키워야 우리 지역도 경북 전체가 발전할 거 아니냐. 그 동의는 하는데 예.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거죠.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청하고 법원하고 다 안동으로 온다고 하면은 예. 그거는 이제 정확히 악의가 맞죠. 우리가 찬성해드릴 수 있어요. 예.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 참 답답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찜찜합니다. 너무 서둘러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번 여쭤본 거고. 네네. 자, 이제 여기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자 이런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예. 안동댐 직하류에서 대구 문산 내곡 정수장까지 한 110km 정도의 도수관로를 연결해가지고 안동댐에 물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 뭐 하루에 대구는 63만 톤 달라 그러고 한경부는 한 45만 톤 적정하다 그러는데 이게 뭐 대구가 한 하루에 한 100에서 150만 ton 쓴다고 보면 수돗물을요. 그리고 2분의 1 정도 내지 3분의 1 정도의 양을 안동댐에서 가져간다는 거고 한 예산도 2조 원 드는 이제 그러니까 맑은 물 하이웨이라는 게 도수관을 쫙 고속도로처럼 넣는다 이 말인데요. 예. 그런 사업입니다. 한 2조 원 드는 거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경북 대구 합병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경북 북부는 이런 도청 뺏어가려고 하면 우리 물 못 준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대구시청은 사실 취소원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의 대표적인 정치적 업적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는 이제 물 못 준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못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강력한 협상 카드 내지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 분명하고 보이는데요. 협상 카드 혹은 지렛대로 그렇죠. 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이걸 이용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저지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걸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지렛대 쓰자 이런 차원 전략적 차원도 있지만 실체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많은 사업인 게요. 이게 환경부 연구 영역 결과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BC 즉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7로 1을 훨씬 하야면 1이 돼야 하는데 0.57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예타가 거의 예산 타당성이 없으니까 통과가 불가능한데 그래서 또 대구 국회의원들이 이걸 예타 면제를 해주자라고 또 법안을 특별법을 만들자 뛰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놀고 있는 공항같이 예타가 안 되는데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도수관 놓고 땅 수용하는데 2조 원 넘게 쓰는 건 경제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으니까 차라리 낙동강 전역의 오염원 관리라든지 수질 개선을 위한 항구적 시설 개선에 2조 원 쓰는 게 더 비용 타당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환경 단체들 주장이 이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주장인데요. 뭐 저는 환경 단체 소속은 아니지만 이 주장이 오히려 맞다고 보고요. 이러면 전 부산까지 다 혜택을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당초에 대구가 구미 해평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이제 땡겨오기로 하고 뭐 협정도 맺고 30만 톤 준다 해가지고 뭐 국무조정실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해서 됐는데요. 한 45.2km 갈로 개설해서 뭐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더 가까운 곳에 더 적은 비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옵션이 있는데 이게 또 무산된 직후에 갑자기 또 안동으로 넘어왔거든요. 이거 무산된 것도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구미시장하고 뭐 좀 껄끄러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제 기억은 그런데.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것도 저도 좀 봅니다. 있었죠. 예. 그래서 국가 예산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거기서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 길이도 관로 길이도 보니까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110km고 이 구미 해평 정수장은 45km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적 타당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를 근거로 충분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제 우리도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참 양반의 도시고 유교의 도시긴 한데 이제는 뜨겁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대구 경북 합칠락 하면은 우리 경북 북부는 또다시 낙후 지역 변방 지역으로 돌아갈 우려가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 이런 상황에서 대구의 안동댐을 공급할 수 없다고 이제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예.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심지어 어떤 말을 했냐면은 대구 경북 합치는 문제에 있어서 주민투표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통합을 지체하고 방해하려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묻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이렇게 또 해석을 하네요. 예, 이렇게까지 이제 뭐랄까 약간 일방통행성 이제 불도도식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 단계에 맞게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도 맑은 물 하이웨이 산업 안 한다고 당당히 얘기하는 것, 즉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전면 중단 선언에 대해서 검기청 안동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하게 안 나가면요 또 지고 또 뺏깁니다. 정말 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의 또 진정성도 느끼기 좀 힘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권영진 시장 때 이제 한창 추진하다가 홍준표 시장 취임하자마자 이제 어떤 걸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집어치웠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뭐 추진한다. 몇 달 전이었죠. 어디 중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추진해 행정 통합해야겠다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추진을 또 막 밀어붙이다가 이제 또 안 된다고 집어치우다 또 얼마 전에 또 중앙정부 가서 뭐 간담회를 갔더니 또 다시 추진한다고 해서 상당히 진정성이 좀 느껴지기가 힘들고 우리 경북도는 또 그냥 또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고 대구시를 약간 수동적인 모습이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뭐 앞으로 뭐 100년, 200년 갈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문제인데 이거를 당장 뭐 몇 달 내에 이거를 확정하자 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주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통합이 있고 나쁜 통합이 있고 이상한 통합이 있는데요. 예. 이게 김태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패러다임인데 지금 가는 형국은 통합 중에서도 이상한 통합, 나쁜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 북부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지위를 더 낙후하도록 하는 아주 안 좋은 극약이죠. 그래서 우리 경북 북부가 도청 유치할 때처럼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물 못 대준다라고 말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다는 점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우리 이철우 지사에게도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이제 협상할 때 그냥 앞으로 뭐 북부 지역 발전 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이런 표현보다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워낙 뭐 우리보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경제라든지 이쪽은 대구에 남겨두고 북부 지역에 뭐 행정 수도 비슷하게 해서 그렇죠? 우리 또 그렇습니다. 경북 도청 얼마나 멋집니까? 예. 네네. 그 일대를 그런 식으로 좀 행정 수도로 행정 도시로 좀 발전시켜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켜야 된다. 명문화 시켜야 된다는 거.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대구 경북 행정 통합 그리고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